그날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진돗개 한 마리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을 뛰어넘는 교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숭고한 충성심,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한 생명의 위대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중동의 부유한 왕족이 아끼는 사냥용 표범과 한국의 시골에서 온 진돗개가 마주했을 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피가 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사막의 심장을 녹여버린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진돗개가 보여준 행동은 아랍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의사와 동물 행동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전라남도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50대 중반의 박진우 씨는 대대손손 진돗개를 길러온 그야말로 진돗개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들의 상태를 살피고 낮에는 함께 뒷산을 뛰어다니며 훈련하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녀석들의 털을 빗어주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삶의 철학이었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진돗개 중에서도 박진우 씨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녀석은 바로 백호였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덮여 있고 늠름한 체구에 짙은 갈색 눈을 가진 백호는 그야말로 진돗개의 정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리함은 물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대담함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박진우 씨는 백호의 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개를 넘어 영혼으로 연결된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 박진우 씨의 조용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낯선 우편 배달부가 먼지를 풀풀 날리며 그의 집 앞에 섰고 건네준 것은 지금껏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편지였습니다.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찍힌 금방 문양, 왁스로 단단히 봉인된 봉투는 머나먼 이국 땅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아랍에미리트. 박진우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가 아는 중동이라고는 뉴스에서 본 석유 부자들의 나라라는 것뿐 그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자 유려한 필체의 영문과 함께 서툰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랍에미리트의 유력 가문인 알 나흐얀 가문의 셰이크 아흐메드 빈 칼리파 알 나흐얀. 그는 자신을 사막의 매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박진우 씨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한 외교관이 진돗개의 우수성에 대해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박진우 씨를 최고의 전문가로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셰이크는 간곡한 어조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가에서 대대로 길러온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동물이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불렀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기운과 교감 능력이 그 동물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마지막은 박진우 씨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복 항공편과 최고급 숙식은 물론 성공 시 그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액수의 보상금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구절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진돗개가 우리 가문의 보물을 치유해준다면 나는 전 세계의 진돗개의 위대함을 알리는 명예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오. 박진우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돗개의 가치를, 그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증명할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편지 한 구석에는 작지만 불길한 글씨로 쓰인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동물은 현재 그 어떤 사람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으며 극도로 예민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 심지어 만질 수 없는 영혼이라는 표현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박진우 씨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회계로 향했습니다. 백호의 깊고 충직한 눈빛 속에서 그는 어떤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주인님,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박진우 씨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셰이크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가장 위대한 동반자 백호와 함께 사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와 진돗개 한 마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부와 명예일지 아니면 낯선 땅에서의 좌절과 위험일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막의 뜨거운 바람만이 그들의 여정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을 무렵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궁전에서는 깊은 시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 위에 세워진 셰이크 아흐메드의 궁전은 현대 기술과 전통 아라베스크, 양식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장소였습니다. 궁전의 주인인 셰이크 아흐메드는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특별히 설계된 거대한 사육장 안을 침통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맹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유려하게 뻗은 몸, 점박이 무늬의 아름다운 황금빛 털, 그 어떤 동물보다 빠르고 우아한 움직임을 자랑하던 사냥 표범, 치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흐라, 아랍어로 빛나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셰이크 아흐메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자흐라는 단순한 사냥용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셰이크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는 자흐라가 갓 태어난 새끼였을 때부터 직접 우유를 먹이고 함께 사막을 달리며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자흐라는 셰이크의 기대에 부응하듯 왕가의 어떤 치타보다도 영리하고 용맹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냥 대회에서는 언제나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명성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자자했습니다. 셰이크는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자흐라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그녀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흐라는 왕가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셰이크 아흐메드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왕가의 문양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셰이크가 그녀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끔찍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왕가의 사유지에서 사냥 훈련을 하던 중 자흐라와 그녀의 형제는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잔인한 강철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
형제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자흐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세계 최고의 수의사들이 달려들어 몇 달에 걸쳐 겨우 치료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빛나던 꽃 자흐라는 완전히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따르던 셰이크 아흐메드가 다가가도 그녀는 목덜미의 털을 곤두쓰고 맹렬하게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눈빛에서는 과거의 총명함과 신뢰 대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증오와 공포만이 번뜩였습니다. 식사도 거부하기 일쑤였고 밤에는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 비명을 지르며 사육장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셰이크는 자흐라를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행동 전문가, 심리학자, 심지어 동물과 교감한다는 영매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첨단 장비와 이론으로 무장하고 자흐라에게 접근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접근하다가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어떤 이는 며칠간 그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가망이 없다. 안락사가 유일한 길이라는 잔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셰이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에게 자흐라를 포기하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조언자들과 왕가의 원로들은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라고 흉포해진 맹수는 왕가의 명예에 위협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새로운 조련사가 자흐라에게 약을 탄 먹이를 주려다 손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셰이크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선물했던 책 한 권을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견, 진돗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돗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옛 주인에게 돌아온 진돗개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 주인만을 섬기는 절대적인 충성심과 다른 동물의 감정을 읽는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구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과학적 훈련법이 모두 실패한 지금 어쩌면 동양의 이 신비로운 개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거의 망상에 가까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소문하여 한국 최고의 진돗개 전문가라는 박진우라는 인물을 찾아냈고 마지막 희망을 담아 편지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막으로 오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셰이크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자흐라의 건강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붉은 글씨로 공격성 최고 단계, 접근 절대 금지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알 수 없는 한국인과 그의 개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실패한 이 깨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이 자흐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실험이 될 것인가? 사막의 태양은 타는 듯 뜨거웠지만 셰이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 씨와 백호는 생전 처음 타보는 1등석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향해 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호사에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박진우 씨의 마음은 미지의 땅에서 마주할 특별한 동물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셰이크가 보낸 의전팀이 그들을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도착한 궁전의 규모와 화려함은 시골뜨기인 그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압도하는 화려함 속에서도 박진우 씨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배타적인 공기를 느꼈습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궁전의 동물들을 관리하는 현지 조련사들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총괄하는 수석 조련사 칼리드는 40살 정도의 다부진 체격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랍 전통 매사냥 기술의 명맥을 잇는 가문 출신으로 자신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우 씨와 그의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백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셰이크, 정말 저 평범해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자흐라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서양에서 온 최고의 전문가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조련사들 역시 칼리드의 말에 동조하듯 비웃음을 흘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박진우 씨는 동양에서 온 미신에나 기댈 법한 촌스러운 늙은이로 백호는 혈통도 불분명한 똥개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허리를 굽혀 백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호는 낯선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불안한 기색 없이 늠름하게 꼬리를 세우고 주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는 당신들이 평가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조련사들의 무례한 태도를 꾸짖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박진우 씨에게 자흐라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그녀가 있는 사육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강화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자흐라의 모습은 박진우 씨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빛나는 꽃이라 불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흐라는 지쳐있고 황폐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털은 윤기를 잃었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안을 초조하게 맴돌다가 인기척을 느끼자 유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대며 포효했습니다. 그 모습은 맹수라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상처 입은 영혼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우 씨는 한동안 말없이 자흐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셰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저 녀석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셰이크는 슬픈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바람을 느끼며 사막을 달리는 것,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소.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장 자흐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백호가 머물 숙소를 자흐라의 사육장이 보이는 곳으로 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자흐라를 지켜보기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조련사들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동양인은 겁을 먹은 게 틀림없어. 멀리서 보기만 해서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칼리드는 다른 조련사들 앞에서 보란듯이 박진우 씨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 동물을 다룬다는 것은 힘과 기술로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씨의 기다림의 방식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들의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숙소 발코니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백호와 함께 하루 종일 자흐라를 관찰했습니다. 백호 역시 주인의 의도를 아는 듯 짖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자흐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으로 좇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자흐라가 언제 불안해하는지, 언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지, 그녀의 작은 습관과 소리까지 모두 기록하고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교감의 시작이자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한 신중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조련사들에게 이 기묘한 동양인과 그의 개가 보내는 침묵의 신호는 그저 무능함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닥쳐올 박진우의 실패를 예감하며 그의 뒤에서 더욱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박진우의 방식은 불신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 낯선 땅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칼리드의 예상대로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까요?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와 백호는 여전히 멀리서 자흐라를 지켜볼 뿐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수석 조련사 칼리드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셰이크 아흐메드에게 찾아가 박진우 씨의 무능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셰이크, 보십시오. 저 동양인은 자흐라가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의 마음을 연단 말입니까?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당장 저 자를 돌려보내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만의 방식으로 길들여 보이겠습니다. 그의 방식이란 굶기고 위협하여 맹수의 야성을 꺾고 복종하게 만드는 전통적이지만 잔인한 훈련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셰이크는 박진우 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가 한국에서 오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며 칼리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요. 셰이크의 신임이 여전히 박진우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에 칼리드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박진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패하게 만들어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다른 조련사들을 움직여 박진우의 시험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다음 단계로 백호가 사용하던 담요와 자신의 냄새가 밴 옷가지를 자흐라의 사육장 근처에 놓아두어 냄새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동물에게 새로운 존재를 서서히 인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가져다 놓은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저 바람에 날아갔으려니 생각했지만 이는 칼리드의 수하들이 밤중에 몰래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칼리드의 방해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교묘해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자흐라에게 줄 특별 영양식을 준비하면 누군가 몰래 들어와 상한 재료를 섞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냄새에 민감한 백호가 먼저 킁킁거리며 위험 신호를 보냈기에 박진우 씨는 음식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자흐라에게 먹이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백호가 아니었다면 예민한 상태의 자흐라는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것이고 모든 책임은 박진우 씨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박진우 씨가 자흐라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조용하고 낮은 톤의 한국 민요를 틀어놓았는데 칼리드는 일부러 사육장 근처에서 다른 맹수들을 자극하여 소란을 피우고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분위기를 망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진우 씨가 시도하는 모든 평화로운 접근법을 뒤에서 교묘하게 망가뜨리며 그의 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러한 방해 공작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섣불리 셰이크에게 고자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곳의 조련사들은 모두 칼리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가는 쫓겨나는 쪽은 자신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진돗개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셰이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베코와 자흐라를 직접 대면시키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련사들은 미친 짓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칼리드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 멍청한 개가 자흐라의 발톱에 찢겨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이것이 박진우를 완벽하게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면 직전에 자흐라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 몰래 그녀가 싫어하는 고양이와 맹수의 소변 냄새를 사육장 근처에 뿌려두는 비열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박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자흐라는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요. 당신의 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박진우 씨는 그런 셰이크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셰이크, 진돗개는 그저 싸움만 잘하는 개가 아닙니다. 상대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담대함과 상처 입은 영혼을 알아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베코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베코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셰이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취총을 든 경비병들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비극을 예상하는 가운데 진돗개 베코와 표범 자흐라의 숨막히는 첫 대면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칼리드의 계략대로 끔찍한 유혈 사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인가? 사막의 태양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자흐라의 사육장 주변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셰이크 아흐메드와 그의 고문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조소띤 얼굴로 서 있는 칼리드와 그의 조련사들까지 모두가 유리병 너머의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취총을 든 경비병들은 사육장 곳곳에 배치되어 금방이라도 쏠 기세로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자흐라가 진돗개를 공격하는 즉시 그녀를 쏘아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자흐라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공기 중에는 소의 냄새와 동물의 분노,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뒤섞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진우 씨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사육장으로 들어가는 작은 철문 앞에서 베코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베코야, 기억해라.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저 아픈 친구를 위로해주러 온 거다. 네, 진심을 보여줘. 베코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주인의 손을 한번 핥고는 깊고 차분한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진우 씨는 베코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들어가. 그의 나직한 명령에 베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육장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 순간 사육장 반대편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자흐라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고 콧구멍은 벌름거렸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칼리드가 몰래 뿌려둔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자흐라의 눈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크르르릉.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사리에 가득 찬 경고음이 사육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칼리드는 입가의 승리에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저 하얀 개는 곧 찢겨진 고깃덩어리가 될 것이고 동양에서 온 사기꾼은 짐을 싸서 돌아가게 될 터였다. 자흐라는 등을 활처럼 구부리며 공격 태세를 갖췄다.
금방이라도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 백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경비병들의 손가락이 마취총의 반가소에 위에서 파르르 떨렸다. 셰이크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공격을 당하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호는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겁을 먹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등을 돌려 도망치기는커녕 맞서 짓거나 공격성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대신 백호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자흐라의 불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은 복종의 자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는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명백한 평화의 신호였다. 자흐라는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그녀의 영역에 들어온 모든 존재는 두려움에 떨거나 어설프게 그녀를 제압하려 들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하얀 동물은 달랐다. 자신보다 체구도 작은 주제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격할 의사도 없어 보였다. 자흐라의 맹렬한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으르렁거렸지만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했던 자세는 누그러졌다. 백호는 그런 자흐라를 향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꼬리를 한두 번 흔들었다. 그것은 재롱을 부리는 듯한 가벼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깊은 배려가 담긴 신중한 몸짓이었다. 사육장 안에는 두 동물이 뿜어내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칼리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 저 개는 싸우지 않는 거지? 왜 자흐라는 공격하지 않는 거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진우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백호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백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자흐라의 상처 입은 영혼을 읽어내고 자신의 순수한 영혼으로 말을 걸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싸움이 아닌 교감, 제압이 아닌 이해, 그것이 바로 진돗개가 가진 위대함의 본질이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갔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과연 백호의 이 예상치 못한 평화의 메시지는 분노로 가득 찬 자흐라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더 큰 비극의 전조에 불과한 것일까? 모두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사육장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자흐라는 여전히 백호를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그 소리에는 처음의 살기 대신 혼란과 의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의 이 하얀 생명체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위협을 받으면 도망치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야생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백호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저기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시절 어미의 눈을 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백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마치 거울처럼 자흐라 자신의 내면에 들끓고 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고독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자흐라는 자신도 모르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췄다. 백호는 자흐라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 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니? 라고 묻는 듯한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신중해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자흐라에게 곧장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사육장의 벽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며 걷기 시작했다. 자흐라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녀가 자신을 충분히 관찰할 시간을 주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박진우 씨가 수십 년간 터득한 동물의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백호는 그 훈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다. 특히 칼리드와 그의 조련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아는 개들은 맹수 앞에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혹은 어리석은 용맹함으로 무모하게 지저댔다. 하지만 백호는 달랐다. 그는 마치 노련한 심리학자처럼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었다. 저것은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기품과 지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칼리드는 자신의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똥개라고 무시했던 동물이 지금껏 그 어떤 전문가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상처 입은 맹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곧 자흐라가 본성을 드러내고 저 개를 공격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백호는 몇 바퀴를 돈 후 자흐라와 처음 마주했던 장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하품을 한번 크게 했다. 동물에게 하품은 졸리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안심시키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카밍 시그널, 칼밍 시그널이기도 하다. 나는 편안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너도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 메코는 자신의 온몸으로 자흐라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자흐라는 여전히 경계하며 백호를 주시했지만 꼿꼿이 세웠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왔다. 맹수에게 꼬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다. 꼬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공격 의사가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뜻이었다. 박진우 씨는 그 미세한 변화를 보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얼어붙었던 강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는 고문에게 물었다. 지금 저 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나? 백발의 고문은 평생 왕가의 동물들을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셰이크, 저것은 마치 두 개의 영혼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일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던 칼리드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무시했던 동양인과 그의 개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될 판이었다. 그는 이 기묘한 평화를 깨뜨려야만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손을 들어 멀리 배치된 다른 조련색에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다른 맹수들의 우리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그 소음으로 자흐라를 다시 자극하라는 비열한 지시였다. 박진우와 백호가 만들어낸 이 작은 희망의 불씨는 칼리드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차가운 바람 앞에서 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과연 백호의 진심은 계속해서 자흐라에게 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외부의 방해로 인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닫게 될까? 사육장 안의 기묘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칼리드의 비밀 지시를 받은 조련사가 일부러 다른 맹수들의 저녁 식사를 늦추며 그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멀리서부터 배고픈 사자와 호랑이들의 신경질적인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트라우마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던 자흐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몸을 움츠렸다. 평온을 찾아가던 그녀의 눈빛에 다시 공포와 적개심이 어렸다. 그녀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백호가 애써 만들어 놓은 평화의 막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백호 역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잠시 귀를 끝 세웠지만 이내 다시 자흐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외부의 소란보다 눈앞에 상처 입은 영혼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흐라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다시 백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번의 으르렁거림은 이전의 공격적인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것은 나를 위협하지 마가 아니라 무서워? 제발 나를 내버려둬. 라고 외치는 듯한 두려움의 참 비명에 가까웠다. 백호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그저 더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추어 자신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행동을 했다. 그는 앞발로 자신의 코와 입 주변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인간이 멋쩍을 때 머리를 긁적이는 것과 비슷한 이 행동은 개들의 세계에서는 나와 싸울 생각이 없어. 우리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를 가진 유아적인 제스처 중 하나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백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자흐라가 처음으로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내비친 것이다. 그녀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라고 묻는 듯한 순수한 호기심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1년 만에 자흐라가 분노와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을 표현한 첫 순간이었다. 유리병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셰이크 아흐메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자흐라의 저 표정을 기억했다. 아주 어렸을 적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했던 시절에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백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배를 땅에 댄 포복 자세로 자흐라를 향해 조금씩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 뼘, 또 한 뼘, 마치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자흐라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묘한 생명체의 행동을 뚫어지게 관찰했다. 마침내 백호는 자흐라의 발 바로 앞, 안전거리라고 여겨지는 마지막 경계선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자흐라의 눈을 직접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이것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위협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 자흐라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백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킁킁거리는 소리가 사육장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백호의 하얀 털, 흙냄새가 섞인 발, 그리고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배어있는 그 몸의 모든 냄새를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하려는 듯 오랫동안 냄새를 맡았다.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었다. 자흐라가 1년 만에 다른 생명체에게 자신의 코를 허락한 것이다. 이것은 탐색이자 소리 없는 인사였다. 유리병 너머의 박진우 씨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어려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칼리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자흐라를 자극하려던 소음은 오히려 백호의 침착함과 지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더욱 위험하고 악랄한 계획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래, 저 개가 표범의 신뢰를 얻게 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야. 배신감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은 법이지. 다윗은 남은 때 그는 박진우와 백회에게 잠시 성공의 단맛을 보게 한 뒤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인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과연 박진우와 백호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교감의 씨앗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을까?
아니면 질투심에 눈이 먼 조련사의 더 교활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얼음판 위로 위태로운 희망의 발걸음이 내디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백호와 자흐라의 관계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나갔다. 박진우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백호를 사육장 안으로 들여보냈고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서로를 관찰하기만 하던 그들은 점차 함께 걷고 나란히 엎드려 사막의 바람을 느끼기도 했다. 백호는 결코 자흐라를 귀찮게 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흐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자흐라는 그런 백획에서 점차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거부하던 식사량도 조금씩 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도끼와 광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과거의 총명함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매일같이 박진우 씨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고 그에게 왕궁의 어떤 것이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박진우 씨에 대한 셰이크의 신임이 두터워질수록 수석 조련사 칼리드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궁전 내에서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다. 다른 조련사들조차 그의 방식을 비웃으며 박진우 씨와 백호의 교감 능력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칼리드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백호와 자흐라의 신뢰가 가장 깊어졌을 때 그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시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칼리드는 자흐라의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이용하기로 했다. 자흐라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섬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그녀를 끔찍한 덫의 기억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가수의 트리거였다. 그는 며칠에 걸쳐 몰래 사육장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틈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날을 기다렸다. 그날은 셰이크 아흐메드가 중요한 외국의 사절단에게 백호와 자흐라의 관계 개선을 직접 보여주기로 한 날이었다. 궁전의 모든 중요 인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박진우와 백호가 실패한다면 그들은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비난은 그들에게 쏠릴 터였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되었다. 박진우 씨는 여느 때처럼 백호를 사육장으로 들여보냈다. 백호와 자흐라는 이제 제법 친숙하게 서로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자흐라는 심지어 백호가 자신의 옆에 눕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했다. 셰이크와 사절단은 유리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칼리드는 미리 매수해둔 한 조련색에 눈짓을 보냈다. 그 조련사는 사육장 반대편에서 마치 실수인 척 커다란 쇠막대를 돌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사육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흐라의 몸이 굳어졌다.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끔찍한 트라우마의 스위치가 켜진 것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친구인 백호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해치려는 적과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공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크악! 자흐라는 이성을 잃은 비명을 지르며 주변을 마구 핥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과 벽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셰이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경비 마취총을 준비해. 하지만 칼리드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번째 신호를 보냈다. 또 다른 조련사가 원격 조종장치를 눌렀다.
그러자 백호의 바로 뒤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금속 조각들이 쏟아져 내렸다.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백호의 주변으로 와르르 쏟아지며 또 한 번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패닉에 빠진 자으라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였다. 저 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 저놈이 바로 덫의 일부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자으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맹렬한 기세로 백호를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칼리드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적에는 죽고 동양인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다. 종을 뛰어넘는 우정이라는 허상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이성을 잃은 자으라가 번개처럼 백호를 덮치려던 순간 박진우 씨의 절규가 사육장을 갈랐다. 백호야, 피해. 하지만 백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고 맞서 싸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으라와 자신이 있던 곳 사이에 쏟아져 내린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으라가 그 위를 밟고 다치기라도 할까 봐 자신의 몸으로 그 쇠붙이들을 덮치듯 막아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백호의 하얀 털 위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그의 옆구리와 다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크응. 백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지만 끝까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자흐라가 다가올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백호의 예상치 못한 자기 희생에 맹렬하게 달려들던 자흐라가 급정거하듯 우뚝 멈춰섰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었다.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이었다. 쏟아지는 피, 고통을 참는 신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백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트라우마에 잠식되었던 자흐라의 이성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광기가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하게 잦아들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며 포효했다. 그것은 분노의 포효가 아닌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절규였다. 유리병 너머의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특히 셰이크 아흐메드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동물들을 봐왔지만 다른 종의 동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이런 숭고한 희생은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였다. 반면 칼리드는 당혹감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계획은 백호가 자흐라에게 공격당해 죽거나 최소한 겁을 먹고 도망쳐 둘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흐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충성심과 용기를 역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상황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박진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육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경비병들이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그는 뿌리치고 피를 흘리는 백회에게 달려갔다. 백호야, 괜찮아?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는 울부짖으며 백호의 상처를 자신의 옷으로 감쌌다. 놀랍게도 흉포하게 날뛰던 자흐라는 박진우 씨가 다가오자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피 흘리는 백호와 그를 끌어안고 우는 박진우 씨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를 맴돌았다. 곧이어 수의사들이 달려와 백호를 들것에 실어 응급치료실로 옮겼다. 박진우 씨는 백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앞발을 꼭 잡은 채 함께 이동했다.
백호가 실려 나간 사육장에는 자흐라와 바닥에 흥건한 백호의 피,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차갑고 분노에 찬 눈으로 칼리드를 돌아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게. 왜 하필 오늘 저런 쇠붙이들이 저기서 튀어나온 거지? 칼리드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셰이크,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관리가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부하들을 단단히,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했다. 셰이크는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비대장에게 나지기 명령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낱낱이 조사하게 사육장 주변의 CCTV 영상부터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조련사들의 행적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응급치료실에서는 백호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박진우 씨는 수술실 문 밖을 서성이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렸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백호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 낯선 땅에서 외롭게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과연 백호는 이 치명적인 상처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칼리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역전된 충성심의 증명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호의 수술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비껴갔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상태는 위중했다. 수의사는 박진우 씨에게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진우 씨는 치료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링거를 꽂고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백호의 곁을 지키며 지친 몸을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괜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백호를 이 먼 곳까지 데려와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한편 텅 빈 사육장에 홀로 남겨진 자흐라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하게 우리 안을 맴돌았다. 식사도 물도 모두 거부했다. 그녀의 코끝에는 여전히 백호의 피냄새가 맴돌았고 눈앞에는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지던 백호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에 시달렸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죄책감과 혼란이었다. 한밤중이 되자 자흐라는 갑자기 사육장의 문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을 앞발로 긁고 몸으로 부딪히며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는 듯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 당황한 조련사들은 셰이크 아흐메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셰이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자흐라를 백호가 있는 치료실 근처로 데려가 보게. 난 절대 접근시키지는 말고 멀리서 볼 수만 있도록. 조련사들은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셰이크의 명령은 단호했다. 조련사들은 특수 제작된 이동 우리의 자흐라를 태워 조심스럽게 백호가 있는 동물병동으로 이동시켰다. 자흐라는 이동하는 내내 얌전히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병동 복도 끝 유리창을 통해 치료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이동 우리가 멈춰 섰다. 우리 안에서 치료실을 들여다보던 자흐라의 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백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자흐라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맹수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소중한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슬픔에 가득 찬 흐느낌이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식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던 백호가 자흐라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의 자으라를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백호는 아주 작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괜찮아. 울지 마. 라고 말하는 듯한 마지막 힘을 다한 위로의 신호였다. 그 모습을 본 셰이크와 조련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종을 초월한 영적인 교감이었다. 셰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박진우 씨의 손을 잡았다. 내가 틀렸소? 당신의 진돗개는 신이 보낸 동물이오. 셰이크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조련사들에게 자으라를 우리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박진우 씨의 동의를 얻어 자으라를 치료실 안으로 들여보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자으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백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백호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의 곁에 조용히 엎드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혀로 백호의 붕대가 감기지 않은 얼굴과 귀를 부드럽게 핥아주기 시작했다. 마치 어미가 아픈 새끼를 돌보듯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핥고 그의 몸에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었다. 동물의 침에는 상처 회복을 돕는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떠나 자흐라의 행동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상처 입은 표범이 자신을 구한 진돗개를 밤새도록 다정하게 돌보는 광경.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의 순간이었다. 이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고 있던 한 젊은 조련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이 곧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조련사가 밤새 찍은 영상은 셰이크의 허락해에 왕가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짧은 클립으로 시작된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냥 표범을 돌보는 진돗개라는 제목의 영상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곧 말을 잃었다. 영상 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하얀 개, 그리고 그 곁을 지키며 슬프게 울고 정성스럽게 핥아주는 표범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자신을 공격했던 표범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지는 백호의 모습과 그런 백호를 밤새 간호하는 자흐라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다.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랍에미리트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아랍권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다. 맹수는 길들일 수는 있어도 교감할 수는 없다고 믿었던 그들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사냥과 힘의 상징이었던 치타가 이방의 개 한 마리에게 보여주는 저 깊은 애정과 슬픔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처음 박진우 씨와 백호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저 개는 보통 개가 아니다. 알라께서 보내신 사자일지도 모른다. 진도라는 개는 충성심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신성한 힘을 가진 것 같다. 우리는 동양의 신비로운 동물을 너무 얕보았다. 등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며 찬사와 경외심을 표했다. 영향력 있는 아랍의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고 유명 신문사들은 한 면에 백호와 자흐라의 사진을 싣고 사막에 핀 기적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박진우 씨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가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방식, 동물을 대하는 철학 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평범한 남자는 이제 중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물 전문가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아랍의 부호들은 한국의 진돗개 협회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최고의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모든 인터뷰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었다. 오직 백호가 회복하는 것뿐이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다. 자흐라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아니면 수의사들의 훌륭한 의술 덕분인지 혹은 둘 모두의 힘이었는지 백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되찾은 백호는 자흐라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큰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자흐라는 백호가 기력을 차릴 때까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공포나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백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했다. 둘은 이제 단순한 친구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칼리드의 심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었다. 그가 꾸민 비열한 계략은 오히려 백호를 영웅으로, 박진우를 성자로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셰이크의 차가운 눈초리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를 옥죄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셰이크의 손에 들어갔다. 경비대장이 복원해낸 CCTV 영상에는 칼리드가 다른 조련색에 몰래 신호를 보내고 그 조련사가 쇠막대를 실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때 또한 금속 조각들을 원격으로 쏟아지게 만든 장치에서 칼리드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과연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아랍 사회에서 주인을 기만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한 배신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사막의 심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는 칼리드의 비열한 몸짓과 그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셰이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자식처럼 아끼는 자흐라와 그녀를 구원해준 백호를 해치려 한 칼리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박진우 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정중히 초대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랍 세계에서 왕족이 평민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박 선생, 진심으로 사죄드리오. 나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당신과 당신의 위대한 계를 위험에 빠뜨렸소. 나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오. 셰이크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 씨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셰이크드,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백호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흐라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의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에 셰이크는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박진우 씨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 진심을 다해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싶었다. 셰이크는 그 자리에서 왕가의 이름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과 함께 칼리드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진돗개의 백호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 그리고 진돗개 전문가 박진우 씨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왕가의 보물인 치타, 자흐라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셰이크는 진돗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물한 위대한 유산이다. 우리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박진우 선생을 우리 왕가의 영원한 친구이자 최고 고문으로 모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성명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아랍 세계의 중심에서 한국의 국견인 진돗개의 위대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이 발표는 한국에도 즉각 타전되었다. 처음에는 외신 토픽 정도로 작게 다뤄졌던 이 이야기는 셰이크의 공식 성명과 함께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사마귀 기적, 한국 진돗개가 중동 왕가의 표범을 구하다. 시골의 진돗가의 전문가 박진우 씨, 중동의 영웅으로 떠오르다.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박진우 씨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진돗개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진돗개의 혈통 보존과 세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박진우 씨에게 문화 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묵묵히 진돗개와 함께 살아온 한 남자의 진심이 마침내 나라 전체를 움직인 것이다. 궁전에서는 백호와 자흐라의 회복을 축하하는 작은 연회가 열렸다.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백호는 박진우 씨의 품에 안겨 그리고 자흐라는 그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자리를 함께했다. 연회에 참석한 아랍의 고위 인사들과 외국의 사절단들은 모두 박진우 씨와 두 동물에게 다가와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때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조련사들은 이제 멀리서 그들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불신과 편견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따뜻한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진우 씨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신념대로 백호를 믿고 행동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백호의 털을 쓰다듬었다. 모든 영광은 바로 이 위대한 생명, 백호의 것이었다. 한편 화려한 연회가 열리는 궁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절망에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셰이크 아흐메드의 분노는 그가 가진 권력만큼이나 무서웠다. 칼리드에 대한 처분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왕가의 법도에 따라 소집된 특별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죄목은 단순한 동물 학대나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주인을 기만하고 왕가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귀한 손님을 해하려 한 반역죄에 준하는 중죄로 다루어졌다. 칼리드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CCTV 영상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심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아랍 사회에서 그의 배신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판결은 가혹했다. 그는 수석 조련사 직위는 물론 그의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모든 명예와 특권을 박탈당했다. 그의 이름은 왕가의 기록에서 영원히 삭제될 것이며 다시는 어떤 동물에게도 접근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동물 보호 기금으로 기부되었고 그 자신은 사막의 가장 혹독한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한때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조련사는 자신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된 것이다. 그와 공모했던 다른 조련사들 역시 모두 궁전에서 추방당하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아랍의 동물 조련 세계에 큰 경종을 울렸다. 힘과 복종에만 의지하던 낡은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졌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이 기회에 궁전의 동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박진우 씨에게 자문을 구하며
동물의 감정을 존중하고 교감을 중시하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궁전에는 최신식 동물 행동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박진우 씨는 그곳의 명예센터장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방식은 이제 진우 메소드 진우오 메터드라 불리며 전 세계 동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베코와 자흐라는 궁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둘은 더 이상 사육장이나 병동에 머물지 않았다. 쉐이크는 그들을 위해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내주었고 둘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하루를 보냈다. 그들의 모습은 늘 함께였다.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고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종이 다른 두 동물이 이토록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것은 동물학적으로도 매우 희귀하고 경이로운 사례였다. 학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궁전을 방문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출판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 씨는 정원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뛰노는 베코와 자흐라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셰이크 아흐메드가 그의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박 선생, 저 둘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오. 종과 국경, 그리고 증오까지도 뛰어넘는 저 우정을 보시오. 박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셰이크, 동물들은 저희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오직 마음으로 서로를 볼 뿐이지요. 저희 인간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 폭의 그림 같은 베코와 자흐라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베코의 하얀 털과 자흐라의 황금빛, 털이 사막의 햇살 아래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배신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영웅들은 마땅한 영광을 얻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이제 박진우 씨가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베코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삶을 살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베코와 자흐라,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이 두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둘 모두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 될 터였다. 박진우 씨의 마음속에 복잡한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박진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궁전에는 아쉬움과 석별의 전기 감돌기 시작했다. 박진우 씨는 그동안 정들었던 궁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짐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의 고민은 오직 하나, 베코와 자흐라였다. 두 녀석은 이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박진우 씨가 베코를 데리고 잠시 산책이라도 나갈라 치면 자흐라는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앞을 지켰다. 반대로 자흐라가 건강검진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베코는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 둘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박진우 씨는 베코를 한국에 데려가야만 했다. 베코는 그의 분신이자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었다. 하지만 자흐라를 두고 떠나자니 베코가 없는 삶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자흐라의 영혼은 여전히 섬세하고 여렸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베코가 사라진다면 그녀는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박진우 씨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베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녀석아 하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베코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아줄 뿐이었다.
이러한 박진우 씨의 고민을 모를 리 없는 셰이크 아흐메드 역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그에게 자흐라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고 이제 백호 역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박진우 씨에게 아주 어렵고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진우 씨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셰이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셰이크는 최고급 홍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선생, 당신과 백호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소. 당신 덕분에 나는 자식을 되찾았고 우리 왕가는 국경을 넘는 우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우 씨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물론 거절해도 괜찮소. 당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오. 박진우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셰이크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백호를 이곳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겠소. 물론 당신의 개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오. 백호는 영원히 당신의 개일 것이오. 다만 자흐라의 곁에 그리고 우리의 곁에 친구로서 머물게 해줄 수는 없겠냐는 말이오. 셰이크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백호를 남겨주는 대가로 박진우 씨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했다. 한국에 있는 그의 고향집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대저택과 평생 돌봐줄 하인들, 자식들은 물론 손주들까지 유학시키고도 남을 막대한 재산, 그리고 언제든 이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왕가의 최고 귀빈 대우까지 사실상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한 나라의 군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아예 이곳에 정착하여 우리 왕가의 동물들을 돌봐주는 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오.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소. 제발 저 둘을 갈라놓지 말아주시오. 셰이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었다.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분신 백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백호의 행복과 자신을 믿고 따라준 셰이크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소박하지만 평온했던 삶을 포기하고 이 낯선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두 친구를 갈라놓는 아픔을 감수하며 백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의 결정에 새 생명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사막의 밤은 깊어지고 박진우 씨의 고뇌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지고 있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박진우 씨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졌다. 셰이크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과 그곳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남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백호와 자흐라가 헤어지게 될 경우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백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백호야, 아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를 두고 갈 수도 그렇다고 내 친구를 아프게 할 수도 없구나. 백호는 그저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할 뿐 답을 줄 수는 없었다. 출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진우 씨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백호와 자흐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백호가
자신의 입에 가장 아끼는 공을 물고 와서 자흐라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었다. 그 공은 박진우 씨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백호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백호는 그 공을 다른 어떤 개에게도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흐라에게 선물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없어도 이것을 보고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슬퍼하지 마. 라고 말하는 듯한 이별의 의식이었다. 자흐라는 공을 물지 않고 대신 백호의 목덜미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진우 씨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셰이크 아흐메드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평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셰이크, 당신의 제안에 대한 저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셰이크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백호와 함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셰이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박진우 씨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셰이크께 한 가지 역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셰이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역제안이라니요? 박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백호는 제 가족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흐라 역시 이제 백회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그는 셰이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자신의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다. 자흐라를 저희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셰이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왕가의 보물, 아랍에미리트의 상징과도 같은 치타를 다른 나라로 보내달라는 말인가.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백호를 남겨달라는 자신의 제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이었다. 박진우 씨는 말을 이었다. 저는 압니다. 자흐라가 셰이크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지만 자흐라의 진정한 행복은 이 넓고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친구 곁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고향집은 이곳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넓은 마당과 백호와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자흐라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셰이크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자흐라를 보러 오실 수 있도록 아예 저희 집 옆에 셰이크의 별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이것은 동물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두 생명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자흐라를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서로를 위하던 백호와 자흐라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오직 동물의 행복만을 위해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는 박진우 씨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이 진정 자흐라를 위한 길인가? 자신의 곁에 두고 외롭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낯선 땅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친구 곁으로 보내주는 것인가? 이것은 한 나라의 군주로서가 아닌 한 생명을 사랑하는 보호자로서 내려야 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과연 그는 이 전대미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국경과 종을 넘은 두 친구의 운명은 이제 셰이크의 마지막 결정에 달려 있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왕가의 전통과 자존심, 그리고 자식처럼 아끼는 자흐라를 곁에 두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종을 초월한 위대한 우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박진우라는 순수한 영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이 트는 새벽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우 씨의 출국을 예감한 듯 백호와 자흐라가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평화와 애정이 두 생명 사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이크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빌어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셰이크 아흐메드가 내린 결정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용기를 내주어 박진우 씨와 백호 그리고 자흐라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까다로운 검역과 통관 절차는 셰이크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 아랍의 치타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곧 국경을 넘어 이어진 그들의 우정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셰이크는 약속대로 박진우 씨의 집 옆에 자신의 별장을 짓고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자흐라와 백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또 다른 가족을 둔 행복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백호와 자흐라는 푸른 산과 들을 함께 누비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